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어젯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 반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특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박 시장에게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 특보는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채널A 전 기자와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조만간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채널A 전 기자 측에서 전체 내용을 오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결국 손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국공립시설 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 내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와 고소사실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판과 반발 여론이 고조되자 2달 만에 1일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5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2%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50여 개의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두 번째 초기 시험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3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피해자의 고소 예정 사실을 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 오늘 새벽 3시쯤까지 5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가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박 시장에게 실제로 피소 예정 사실을 전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임순영 특보 외에도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기 전에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을 경찰이 차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5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임 특보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서 어젯밤 9시 20분쯤 임 특보는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조사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이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조사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 특보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게 없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피소 예정 사실을 알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소와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후보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임 특보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박 시장과 밤 늦게까지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가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피소 예정 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어제 채널A 전 기자와 MBC 기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는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모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오늘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또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 기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가 MBC 기자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MBC 기자를 상대로 취재 과정을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널A 이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성 취재를 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놓고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KBS는 이 녹취록에 공모의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가 일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이 KBS 관계자를 허위 보도라며 고소했고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 기자 측은 오늘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 보도라고 KBS 보도를 비판한 가운데 녹취록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였습니다. 찬반 논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손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국공립시설 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원칙을 정해서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신 대통령과 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원칙도 함께 정해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 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여권 내 혼선은 일주일 만에야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홍남기 부총리의 해제 가능성 언급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정도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여권 기조와도 맞지 않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투기 수요만 창출할 거란 우려를 다양한 경로로 밝힌 겁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셈이지만 또 한 번의 엇박자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발표 이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더 이상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부동산 정책 대란의 한가운데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이걸 완성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국 균형 발전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며 김 원내대표 연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연구원장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거나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서입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 요건에 빠진 사법부, 즉 대법원 등의 이전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어젯밤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예상대로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현안 이슈에선 여야 공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도성에 따라서는 영장 등 강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시죠?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더 이상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안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후보자 개인에 관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판과 반발 여론이 고조되자 2달 만에 1일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5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2%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역들이 공공시설 운영과 업소의 영업을 재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은 것이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최근 2달 동안 코로나19 1일 브리핑을 일절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생각을 바꿨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중으로 브리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whether it's this afternoon or tomorrow, probably tomorrow, and I'll do briefings.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윗에는 마스크를 쓴 사진과 함께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에 코로나19 치료법으로 환자 몸에 살균제를 주입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가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반발에 직면한 이후에 브리핑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생각을 바꾼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사흘 전 나온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38%에 불과했습니다. 1일 브리핑을 중단한 이후인 5월 조사 때보다 부정적인 답변은 7%포인트 늘어난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8%포인트 빠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전히 큰 차이로 뒤지고 있어요. 네, CNN이 최근 언론에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5개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40%로 52%의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2%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선거를 석 달이 앞둔 시점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초기 진원지였던 뉴욕시는 최종 단계인 4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가 이곳 시간으로 오늘부터 4단계 경제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재확산 때문에 식당이나 술집 내 실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박물관이나 헬스, 영화관도 영업을 재개할 수 없어서 반쪽 개방이 됐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해당 지역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people coming here just for the purpose of fleeing the virus in their state,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se other states. Their mistake was they listened to the president.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휴일 오후에 워싱턴 DC 도심 북서부에서 무장한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총을 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서장의 말입니다. Two of the males were armed with long guns. One was armed with a pistol, and they opened up fire on a group that was in the block. It appears like it was a targeted shooting.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번화가여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3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백신과 또 치료제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150개가 넘게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데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2번째 초기 시험도 성공했다고 알렸는데요. 이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의 2번째 시험에서도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6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독일 시험에서는 백신 투약자들의 체내에서 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만 T세포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확인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면역에 기여합니다. 피실험자들은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의학 전문지 랜시스에 게재한 1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백신 접종자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칸신호 생물주식회사와 중국군 연구진도 공동 개발한 백신이 대부분의 피실험자에게서 안전하게 항체 면역 반응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 2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홍콩 보안법을 강행한 중국과 또 홍콩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고 영국도 제재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홍콩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인데 내정 간섭이라는 중국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각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We would not consider reactivating those arrangements unless and until there are clear and robust safeguards which are able to prevent extradition from the UK being misused under the new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또 1989년부터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홍콩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홍콩 내 반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보안법을 강행한 데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영국은 또 다른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We have concerns about the treatment of the Uyghur minority, obviously,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We obviously have concerns about what's happening in Hong Kong.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구르족 문제는 완전한 날조이자 비방이라며 영국의 내정 간섭에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반중국 움직임이 이어지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70살이 넘어도 일을 멈출 수가 없는데 그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임금이 낮고 임시로 고용된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노인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올해 76살인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 6시간 정도. 좀 요거가지고는 돈도 안 나와요. 1,000원도 안 나와요. 한 2, 3천 원 나올 거예요. 하루에 2, 3천 원. 부지런히 모아도 폐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힘도 붙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70kg였는데 이거 하면서 처음에 15kg가 빠졌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8년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2008년도 8월부터 곰팡이를 뒤덮인 작은 방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4년 전까진 택시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만 돌아오래더라고요.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할 수 있는 건 폐지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구청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 임금을 합하면 한 달 수입은 65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와 약값을 빼고 나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만한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살아가는데.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일자리는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는 28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65세 이상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올해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60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약 71%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저임금 임시직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마저 잃을까 갑질에 당해도 일하다 다쳐도 숨죽여야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개인 사업을 하다가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아파트 경비일이 올해로 5년째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폭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간간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 날 여기를 몇 번 불려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생일날 무조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죽고 싶더라고요. 이 아파트에선 지난달 80대 경비원들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남은 경비원 대다수도 고령입니다. 나이 들어갖고 어디 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도 있는 거죠. 띡하고 나가고 자기는 손해지. 올해 81살 배주환 할아버지는 4년간 학교 경비로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든지 전혀 안 그랬는데 이런 하고는 그런 사람. 숙직을 하더라도 계약서상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지만 편히 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쉬지 못한 이유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쉬는 시간 이용토록 해주세요. 학교에 숙직시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 대상포진과 불면증 등 없던 병이 생기고 일하다 다치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봐 숨겼습니다. 유리문을 요래 닫다가 이렇게 이제 콱 닫아 보니까 여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해서 내가 그래 고생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것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 안 하거든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60세 이상 산재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실제 다쳐도 감추는 경우가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보내게 되는 이런 사회가 도래된 것 같아요. 대폭 늘리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후 연금 체계를 좀 이렇게 다층적으로 좀.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80 넘었는데 일은 할 수는 있죠. 있는데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저는. JTBC 강연입니다. 네, 이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요즘 국내 관광지를 많이 찾으시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코로나 감염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지 지자체는 지금 방역과 관광 속에서 고민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죠. 제주에 왔다간 서울 확진자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확진자 한 명이 더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가족 A씨와 A씨의 찹집 직원이 방문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50대 B씨가 확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와 찹집 직원은 지난 15일에 제주시 한라읍에 있는 호박 유흥주점에 들렸습니다. 앞서 A씨와 찻집 직원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광진구 2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찻집 직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다가 B씨가 유흥주점의 비용을 대신 계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B씨의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진된 겁니다. B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식당과 하나로마트, 자동차 정비소 등을 들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제주도에서 광진구 2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는 5명이고 제주도 확진자 수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공장 근처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반도체 제조업체 KS의 구미 공장 근처에 유해 화학 물질 트리클로르실란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후송됐고 그러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클로르실란은 염화수소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서 흡입하게 되면 호흡곤란과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도는 주민들한테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임기를 채웠고 어제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겸임 상임위라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만큼 여성가족위원회와 문체위를 합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미래통합당은 최근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권한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국민의당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까지 110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24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대 여당 체제에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용 안전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나온 대책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5년 뒤에 완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우선 적용하기로 한 대상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들이고 이후 프리랜서 또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1,400만 명에 못 미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5년이 되면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백업하는 국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바꾼다고 네이버가 밝혔는데요. 홍콩 보안법 영향이 큽니다. 정부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서 이용자 정보들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네이버는 홍콩 서버에 있던 데이터는 이미 모두 삭제를 했고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름 휴가지로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곳이 강원도죠. 김포공항에서 강원도 양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생겼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시작했는데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주 3회, 오는 10월 말까지 운항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분쯤 경남 남해군 남남 동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km, 최대 진도 1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습니다. 재임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섬 호도에서 야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뱀에 손가락을 물려 육지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캠핑장에서 야영을 하던 도중 풀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뱀에 물렸는데 해경은 요즘 섬의 뱀 개체 수가 급증했다며 야영할 때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됐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립고궁박물관과 경복궁, 종묘를 포함한 23곳이 내일 문을 다시 엽니다. 실내 시설은 입장 인원이 제한이 되고요. 단체 관람은 아직 안 됩니다. 개인 관람만 할 수 있습니다. 불경을 옮겨 쓰는 기술을 가진 장인, 사경장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고 처음으로 이 기술 보유자도 인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씨는 전통 사경체를 재현하고 사경 전승을 위해서도 활동해 왔습니다. 메시가 6번 받은 상, 한 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상인데요. 올해 이 상을 받는 선수는 없습니다. 역시 코로나 여파입니다. 시상식 일정도 취소가 됐는데 1956년에 첫 수상자가 나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차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진정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의 혁신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른바 배터리 회동을 했었고요. 오늘은 답방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연구소에 갑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해서 미래차 기술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광복절 15일이 토요일이고 월요일인 17일이 공휴일이 되면 사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되는데 정부는 이 연휴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전라도와 경남에 30에서 80mm, 충청도, 경북, 제주에 10에서 5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얼굴을 마구 때리고 무릎 꿇은 다리를 발로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머리카락을 잡아 끌더니 주먹으로 등을 때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학생의 허벅지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피해 학생은 끔찍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연거푸 죄송합니다를 외칩니다. 어제 제주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한 주차장에 이 학생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폭행 영상은 해당 게시물 댓글에 올려졌다가 지금은 지워졌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피해 학생은 폭행으로 턱에 금이 가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피해 학생의 몸 곳곳에 생긴 상처와 멍, 뽑힌 머리카락 등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다, 피해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 또는 무슨 이런 것 때문에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학교 출석도 정지시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베트남 경찰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다국적 마약 밀매단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60세 한국인 김모 씨가 밀매단을 이끌었으며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3명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현지 시간 20일 새벽 호찌민시 깔랏 항구에서 필로폰이 대량으로 실린 컨테이너가 적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베트남 경찰은 마약 40kg을 압수했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구입한 명품 시계를 홍콩으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HDC 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특판업체 직원들에게 국내에서 면세가로 구입한 명품 시계를 홍콩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했고 신라면세점 직원들이 해당 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에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를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접수한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 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모두 113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사례는 절반가량인 57건에 이르고 구체적인 조치는 44건에 그쳤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예루살렘과 상업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실패했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here to protest against the Israeli government and against the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He has a trial. And we believe that he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and that he has failed in managing the economic crisis and the health crisis, the corona crisis.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기마 경찰도 투입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시위에서는 시민 50명이 체포됐습니다.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관련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앞서 5월 24일 첫 재판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과 현지 언론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אני מקווה שנוכל להסתפק בהחלטת ממשלה, אבל אם בכל זאת נידרש לחוקק את המענק הזה, אני מצפה מכל סיעות הבית לתמוך בו, כדי שנוכל להעביר את הכסף אליכם, אזרחי ישראל, במהירות. 부패 혐의 재판에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라는 여론까지 고조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2, 3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현행법상 이 총리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어야지만 사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앞으로 2, 3년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무죄 확정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이죠.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3월에 3차 총선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는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법치대 무슨 포퓰리즘 안보 우선주의 강한 리더십의 이 싸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난 거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사태인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의 부동층
이 확고한 지지자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층마저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무능한 대응, 그다음 민생고, 경제 위기랑 맞물리면서 과연 우리가 법 질서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 강한 리더십, 유대 민족주의, 안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 사람을 지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동의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가 계속 확산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네타냐후 총리를 옹위하고 있는 보수 강경층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을 하고 이 법치를 외면하면서까지 무능해 보이는 이 총리를 지지할 것인가에 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서한 합병 계획도 최근 중동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서한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발발로 인해서 네타냐후의 이 시그니처 대외 정책인 합병 계획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큐 사인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합병 계획을 강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미국도 지금 대선에 미국 대통령도 이 코로나에 대한 무능함이 이제 계속 문제시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못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마저도 내부 정치적으로 이 코로나 무능 대응에 대한 시위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이스라엘도 무작정 굉장히 강행을 하면서 합병을 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이고 주변에 걸프 산유 왕정, 사우디나 UAE와도 요즘 굉장히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가려 하던 차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무능에 이 반대하는 코로나 무능에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의 서한 합병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이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의 재임 기간이 14년 4개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입니다. 비비라는 예칭으로 불리면서 오랜 기간 높은 인기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총리 관저 앞에서 비비는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시작한 21대 국회.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를 향해 한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분,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0년 전 6.15 남북 정상회담의 물밑 조율을 맡았고 이후 대북 송금과 관련해 특검에 의해 기소가 됐던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박 후보자가 2006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통합당의 비판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시작되는 막말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오히려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의 학위 취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단국대를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다음 달 말에 있을 민주당의 지도부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입니다.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2명의 후보가 모두 간 곳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을 직접 마친 뒤 이낙연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방명록에 첫 문장에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 여사님께서 이 부채를 주셨어요. 이 의원이 준비한 건 막걸리 4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날 고향 주민들과 나눠 마셨던 그 막걸리를 선물하며 노 전 대통령의 기억을 소환한 겁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 김부겸 전 의원도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곳에서 권 여사에 이어 봉화재단 사무국장 출신인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만났습니다. 그런 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 김 지사는 동반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대표 선거가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후보 등록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서울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정수장과 배수지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정수장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민이 화장실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신고해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당 오피스텔의 물탱크를 점검하고 연결된 정수장과 배수지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배수구에서 벌레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서울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완전 싫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샤워하기도 너무 찝찝하고. 유충 관련 신고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주시는 금촌동과 운정신도시 등으로부터 총 5건의 신고를 받아 국립생물자원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3건은 화장실이나 하수도처럼 습한 곳에 주로 사는 나방파리 유충, 나머지 2건은 지파리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총 11건, 충북 청주에서도 3건의 유충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전국 정수장 48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도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밀 조사단을 꾸려 유충이 발견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유충 관련 신고 건수는 인천에서만 지난 9일 유충이 처음으로 나온 이후 6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26%에서 실제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천시가 유충이 없다던 부평 정수장에도 정밀조사 결과 죽은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인천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민원은 19일까지 626건입니다. 인천시의 현장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6%, 166건에서 실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4건 중 1건 꼴입니다. 당초 유충이 없다던 부평 정수장에서도 죽은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5일엔 3차례 조사해보니 유충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추가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평 정수장에 물을 공급받는 인천 시민은 80만 5천여 명으로 공촌 정수장보다 15만 명 더 많습니다. 걱정되죠. 필터 계속 갈게 되고 신경 써요. 물 수도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항상 보게 돼요. 인천의 4개 정수장 중 공촌과 부평은 공통적으로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 여과지를 이용해 물을 한 번 더 거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인천시는 이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는 표준 정수 처리로 바꿨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정교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더 정교한 운영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가들은 깔따구 유충이 해롭진 않지만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건 심각한 문제라며 깔따구 성충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깔따구 유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벌레입니까? 예, 우리 물가나 뭐 이런 바닷가나 이런 데 모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깔따구는 입이 없기 때문에 흡혈을 하지 않지만 상당히 비슷하게는 생겼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접촉을 할 경우에는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깔따구들이 수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독성을 지닌다는 것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곤충도 여러 가지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혹은 이 곤충이 오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멸된 사체들이 이 가루가 됐을 경우 우리 몸에 호흡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알러지성 천식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위해성이 보고된 바가 없고요. 또 지금 물속에서 나타나는 유충이라는 것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마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기생을 하고 증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돼서 사멸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것이 유해하냐 무해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수돗물에서 이것이 나오면 무조건 신뢰가 떨어지고 겁나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네,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충이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수장 물 관리가 잘못됐다. 뭐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인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천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에서 활성탄 여과지에 이것이 있었고 또 이것이 배수지에 있었고 각 가정에서 나온 유충하고 같았다는 얘기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의 운영의 미스 혹은 시설의 잘못된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하고 원인을 잘 찾아서 그것을 잘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공정관리가 잘 돼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신뢰가 생겨야 되겠죠. 네, 깔따구 유충은 보통 4급수 이하의 더러운 물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벌레들이 하급수에다가 알을 까놓으려갖고 그 하급수에 유기물질을 이용해갖고 성충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개체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꼭 하급수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물에도 알 까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충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 수돗물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수돗물의 정수 과정 중에서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정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깔따구 유충이 보통 4급수 이하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정수장 물이 4급수 이하를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일단 오염된 유충들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또 깔따구가 그 정수장의 물에 알을 까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오염수이기 때문에 알이 많았다 하는 것은 그 좀 앞뒤는 맞지 않는 좀 비약된 생각입니다. 수돗물은 여과 과정 등을 거치고요. 염소로 소독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유충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염소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급 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충을 죽일 수 있는 염소 농도라 그러면 사람한테도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8 ppm에서 1 ppm 약간 넘는 정도가 수돗물의 염소인데 민감한 사람들은 그 염소 냄새를 맡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소 농도를 못 맡을 정도로 아주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유충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도 정수 처리 과정 중에서 오존 처리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죽일 수는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더 번식은 안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평정수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오존 처리까지 다 하고 있는 고도 정수 시설인데도 이것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그 사체로 나온 것이거든요. 일단 혼입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관리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인천 지역 사례의 경우에는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가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보통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여러 가지 여과 장치를 쓸 때 활성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싼 값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물질을 흡착시켜서 제거할 수는 있는데 이것들도 세척을 또 잘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공천 정수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설이 사실은 나중에 추가되는 바람에 즉 일반적인 표준 정수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붉은 물 수돗물 때문에 추후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처음 운영해 보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했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충이 유입된 환경이 된 것이고 그것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이 수도 정수장에서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깔따구의 경우에 아래 부화 기간이 뭐 보통 2일에서 7일 사이 정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유충이 물 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정수장에 있던 유충이 수도관을 따라서 지금 수돗물로 집안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충분히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살아있다고 해서 더 독성 물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생충이 아닌 한은 독성은 없다고 볼 수는 있고요. 더구나 유충하고 아무리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한두 마리가 우리 몸에 접촉했을 때 어떤 피부 염려를 나타낸다든가 알러지를 나타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것이 신뢰가 생길 때까지는 물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여름이고 장마철이잖아요. 이런 뭐 계절적인 특성도 깔따구 유충이라든지 다른 그 벌레, 뭐 유충들이 수돗물에서 많이 발견되거나 하수구, 배수구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계절적 특성이 말이죠. 이건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계절적인 특성뿐만 아니고요. 지구의 온난화, 또 우리나라의 아열대화에 따라서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겨울이 또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곤충들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들이 여러 다른 보도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마 올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적으로는 아주 폭발적으로 환경이 맞아서 많이 부화됐을 가능성도 있고 유충도 많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뭐 정수장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집안에서는 배수구라든지 하수구 이런 관리들을 좀 잘한다면 깔따구 유충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는 아주 좁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또 비가 많이 온다지 할 때는 원수들이 많이 오염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돈을 들이고 아주 정상적인 원수 처리를 함으로 해서 공정을 잘 관리하고 또 아주 숙련된 이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필터를 찾고 생수를 구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 제품 자리만 텅 비었습니다. 싱크대용 필터뿐 아니라 세탁기용 필터 그리고 샤워기까지 이렇게 모두 다 팔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선 필터라도 쓰려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빨리 가라라고 해서 사러 왔어요. 불안해서. 네, 2개 주방용 그다음에 목욕기 하는데 샤워용. 투명한 걸로 한번 바꿔서 벌레가 나오는 걸 봐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돗물 유충 문제가 불거진 뒤 인천에서 수도용 필터 판매는 약 10배로 늘었습니다. 수돗물 대신 쓸 생수를 찾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되죠. 찜찜하고 정수기도 없는데.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만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서울은 괜찮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온라인 쇼핑몰에선 샤워기 필터가 지난해보다 1716%나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이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그동안 군이 이제 민군 겸용 위성을 사용해 오다가 이제 군 전용 위성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점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30분쯤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넬 버렐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 전용 첫 인공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왔습니다.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했었는데요. 이번에 군 전용 위성을 확보해 이런 단점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로키드 만티사로부터 반대급부로 제공받은 것인데요. 제작은 프랑스의 에어버스사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처음으로 군 전용 위성을 확보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이 확보됐다면서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한 기관에서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나 올라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올해 군사력 평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평가 지수는 0.1509로 전체 138 국가 가운데 6번째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인구와 병력수, 무기수, 국방 예상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북한은 올해 25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떨어졌습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는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경기 일부와 강원 영서, 경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어젯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 반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특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박 시장에게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 특보는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구속된 채널A 전 기자와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를 불러 조사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채널A 전 기자 측에서 전체 내용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결국 손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서울의 국공립시설 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는 어렵고 고소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경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 직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